밤 안개. 경림은 교문을 나서면서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망할 학교, 거지 같은 것들 하고 뱉듯이 중얼거리며 한 길로 나왔습니다. 청소 당번이라서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학교에 있기가 더구나 싫었건만 속을 끓이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한 길에 나서서부터는 태어난 얼굴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얼굴을 번쩍 쳐들고 걸었습니다. 해는 벌써 져서 거리에는 전등불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림은 어서 더 어두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모욕을 당한 제 얼굴을 길에서 그 애들이 볼까 싶어서였습니다. 경림은 힐끔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커먼 괴물처럼 서 있는 학교가 말할 수 없이 원망스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나 지금까지 경림을 타일러 주시던 선생님이나 모두가 싫었습니다. 경림은 학교에서 오늘 크게 싸우고 만 것입니다. 이 학교에 전학해 온 지 한 달이 되었지만 그동안 용케도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왈패 같은 이 학교 아이들이 싫은 것은 전학해 오던 그날부터였지만 차차 친해지면 나으려니 했는데 이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싫어지고 기분 나쁘기만 했던 것입니다. 가전환경조사 때였습니다. 조사 용지에 경림은 자기 집에 있는 물건으로 피아노, 텔레비전을 써놓고 전화도 써놓았는데 그러기만 했으면 좋을 걸 아이들에게 텔레비전 이야기와 피아노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피아노? 음악가시군. 텔레비전이 있으면 어쩌란 말이야? 예, 그런 건 조금도 부럽지 않은걸? 아이들은 그런 것이 무슨 나쁜 물건이라도 한 듯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경림은 도대체 이런 변두리 학교에 전학해 온 것이 원통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인류학교에 다니던 경림이가 아버지의 정근으로 강 건너 이곳 학교로 전학이 되고 보니 모두가 불편하고 정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하루 기분 좋게 지내본 일이 없습니다. 모두 거짓골을 해가지고는 경림을 따돌리고 빨간 구두를 신은 것까지 흉을 봅니다. 저희들은 기껏해야 검은 운동화이고 더러는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것들이 비싼 빨간 구두를 흉을 보는 것입니다. 경림이라는 이름도 잘 부르지 않고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이름 대신 빨간 구두라고만 합니다. 예, 그 빨간 구두 오늘은 지프차 타고 오더라? 신발 아끼느라고 그러나 보지?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아버지가 지프차로 보내준 날 경림은 동무 아이들의 이런 얘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빈정거리는 아이들이 한없이 미웠으나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어이 더 참지 못하고 폭발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기숙이와 한 책상에서 점심을 먹기가 싫었습니다. 언제나 그 도시락에 쌓아오는 김치 냄새가 싫었는데 오늘은 게다가 골이 깨질 것 같은 날 된장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경림은 기숙의 도시락을 돌아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도시락 그릇에 꾹꾹 눌러 담은 밥과 그 밥에 뻘겋게 밴 김치국물, 그리고 시커먼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모를 반찬. 경림은 제 밥그릇의 뚜껑을 덮고 불쑥 일어섰습니다. 왜 그러니? 기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림은 도시락을 책상 안으로 밀어 넣으며 밥맛이 없어 못 먹겠다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왜? 넌 뭘 싸왔기에 된장 냄새가 이렇게 나니? 그래서 안 잡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숙이는 먹던 점심 그릇에 뚜껑을 덮더니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들었지? 경림인 내 반찬 냄새가 싫어서 점심도 못 잡수신대. 누구 나하고 자리 바꿔줄 사람 없니? 고기 반찬 가지고 온 사람 하나 와줘. 그러나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짓거렸습니다. 왜 내가 자리를 바꾸니? 경림이가 식당으로 가면 되지 않아? 남의 반찬 냄새 싫으면 식당으로 가라고 그래. 어디 식당 학교 없나? 아주 보내버려. 경림이는 화가 치밀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사나운 아이들을 대항해 싸우지도 못하여 얼굴이 불같이 달아오는 것을 참고 있다가 기숙이의 흘기는 눈을 보자
망할 계집애. 뭐? 식당으로 가라고? 대먹지 못한 것들이.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덕리라는 아이가 경림이 밥그릇을 꺼낼 듯이 하면서 황소와 닭을 잡아오셨죠? 그런 걸 먹어야 대먹지 못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하고 놀려댔습니다. 얼굴이 꺼먹고 눈만 커다란 아이입니다. 경림은 도시락을 꺼낼 듯이 하는 덕리를 와락 떠밀었습니다. 덕리가 책상 옆에 픽 쓰러졌습니다. 덕리는 얼른 일어나면서 황소 먹은 사람은 기운도 세다. 마구 사람을 퉁겨 던지는데 하고는 가까이 다가와서 어깨로 경림을 마구 밀었습니다. 경림은 그 아이의 어깨에 밀려서 교실 구석까지 비비대며 가다가 그만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지 같은 것들 어디 두고 봐라. 경림은 불이 나게 교실을 나와 선생님께 가서 그 이야기를 죄다 일러 바쳤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경림아, 덕내도 잘못했지만 무엇보다 먼저 경림이가 동무들을 업신여기는 생각을 고쳐야 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잘 지낼 궁리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그 동무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난다는 걸 알아야 해. 경림은 선생님까지 그 애들의 편을 들고 있는 걸 알자 서러워 엉엉 울고 만 것입니다. 우는 걸 보시고 선생님은 경림의 머리를 쓸어주시며 너는 우리 반의 반장이라도 될 수 있는 아이인데 어째서 이러니? 동무들과 잘 지내려면 우선 업신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해. 하고 달래주셨습니다. 경림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돌아오고 싶었으나 꾹 참고 6시간을 다 마치고 청소 당번까지 치르고 나온 길입니다. 거리에는 안개가 자욱에 끼어 있었습니다. 안개는 별나게도 짙어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온통 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푸성기를 가득 실은 리어카 하나가 오르막 골목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어서 그 리어카가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흐린 먹물로 희미하게 그려놓은 그림 같기도 했습니다. 그림 같으면서도 그것은 움직이고 가까이 옵니다. 경림은 안개 속에 움직이는 리어카의 모양을 보는 것이 재미있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서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 같은 저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리어카는 앞에서 끌기만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윽고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사람의 얼굴이 자세히 보였습니다. 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미는 아이는 틀림없는 덕내가 아닙니까? 틀림없는 덕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덕내나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옆도 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거지 같은 년 하고 욕이 튀어나오려는 걸 꾹 참고 지나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일지도 모를 어른이었습니다. 그 리어카를 밀고 가는 덕내를 경림은 가다 말고 돌아서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푸성기 실은 리어카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끙끙 소리를 내며 노인이 끌고 갔습니다. 덕내는 하하 숨을 헐떡이며 세상 모르고 리어카를 밀고 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경림은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했지만 그들이 사라지고 나니 무언지 모를 후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하는 아이의 모습, 그것을 거지 같다고 욕한 제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림으로서는 세상 없어도 그런 일은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덕내는 시장으로 가는 리어카를 밀고 갔습니다. 그런 덕내가 경림이 자랑하는 텔레비전이나 피아노나 그런 걸 부러워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빨간 구두를 비우는 것도 나무랄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비로소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빨간 구두도 벗어버리고 저 아이들처럼 검은 운동화를 신으리라. 김치 냄새 난다고 찡그리지도 않으리라. 경림은 안개 속에서 그제야 환히 트이는 제 마음에 밝은 빛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믿던 덕내를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나홀로와 젊어지는 약.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건 아무래도 1000년 전 이야기라고 한다. 1000년이라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요. 내 어릴 때만 해도 세월의 길이를 재는 가장 큰 단위로 생각했었다.
천년보다 더 오랜만 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감 있는 최고의 먼 세월은 1000년이라면 좋겠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력으로 따지자면 974년이요. 고려 넷째 임금 광종 25년 때 이야기가 된다. 바로 그 전 해인 973년은 나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규정을 새로이 정했고 또 백성들은 장평과 가주에 새로 성 쌓는 공사를 하느라고 힘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 공사는 쉬 끝이 나지 않아 974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많은 백성들이 축성 공사에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우리 나홀로 씨는 농사를 짓거나 성 쌓는 고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아닐 뿐만 아니라 성 쌓는 공사에서 감독을 맡아 보는 처지였고 벼슬이야 그리 높지 않았지만 궁색하지 않은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홀로가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가주의 성은 준공 예정 시기가 가까웠는데도 일이 잘 진척되지를 않아 얼마 전에는 공주에서 사람이 내려왔을 때 호되게 견책을 당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부역을 나온 백성들의 힘이 예정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고된 노동을 하는데도 시원스러운 진행은 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나홀로는 요새로 짜증이 날 때가 많아 공사장에서 전과 달리 부역꾼들을 몰아세우고 꼬집기를 잘했다. 그 짜증도 사실은 전날 서울서 온 상부 관원에 대한 원망에서 생기는 것이었다. 나홀로는 그 관원이 자기에게 한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짓눌러주고 있어서 화가 난다. 나 공은 늙었소. 늙어서 일이 빨리 되지를 않는 거요. 패기가 있어야지, 패기가. 새파란 젊은 자가 자기를 깔보며 한 이 말이 밤낮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내가 패기가 없다고? 내가 늙었다고? 하기야 50이면 늙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60이 된 노인도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걸 보았다. 50이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는 공주의 젊은 관원이 얄밉기만 했다. 그날 밤도 나홀로는 일꾼들이 다 돌아간 공사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발길을 돌리려 하는데 돌무더기 뒤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쿵하고 땅을 울려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10사람이 들어야 간신히 옮길 수 있는 큰 돌을 앞쪽에다 내던져 놓고 키가 8척이나 돼 보이는 자가 혼자 히히히 웃고 있는 게 아닌가. 나홀로는 놀라 으악 소리를 칠 뻔했다. 그건 어둠 속에서 보아도 사람이 아니었다. 도깨비였다. 머리에 뿔도 나 있었다. 그러나 나홀로는 본래 담이 큰 사람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마디 했다. 그 참 기운이 세시오. 이런 것 좀 누워서 떡 먹기지. 도깨비가 어깨를 젖혀 보이며 대꾸를 했다. 나홀로는 우선 그 무섭게 키가 크고 기운이 센 도깨비가 자기를 해칠 것 같지 않은데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래 박력 있게 얘기를 걸어보았다. 이 성을 쌓는데 그런 힘을 빌릴 수 있다면 공사는 금방 끝날 것 같소마는 하고 도깨비 눈치를 살폈다. 하하하, 그렇다고 내가 이런 일을 도와드릴 수야 있어?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운다면 몰라도. 무슨 방법으로 좀 도와주시구려. 도깨비가 가까이 와서 나홀로를 이윽이 내려다보더니 성 쌓는 일을 하는 백성들이 고생이 많을 텐데 돈을 갖다 주면 어떨까? 일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아, 그렇지요. 좋아, 내일 밤 이맘때 여기서 만나시다. 내 금덩이를 하나 갖고 올 테니. 금덩이를요? 문제없어.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휘청휘청 걸어가 어디론지 사라져버렸다. 나홀로는 자기 살을 꼬집어 보았다. 이게 꿈이 아닌가. 도깨비라는 것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사람을 도와주는 수도 있다는 옛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난데없이 축성 공사장에 도깨비가 나타나서 금덩이를 갖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으니 이런 뜻밖의 일이 어디 있는가. 나홀로는 어리벙벙에 있다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밤 나홀로는 술병과 안주 그릇을 싸들고 어제 그 자리에서 도깨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하 한두 사람을 데리고 올까도 생각했지만 혼자 만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도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 휙휙 소리가 나더니 과연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는 한 손으로 들기에는 힘이 덜 많지 무거운 금덩이를 내놓았다. 어떻소? 이만하면 되겠죠? 백성들이 좋아할 거요. 축성 공사도 빨리 될 거고.
하며 도깨비는 씩 웃는 모습이었다. 아, 참 고맙소이다.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큰 금덩이를 얻었소?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먼 나라에서 얻어온 거니까 걱정할 것 없어. 일하는 백성들에게 조금씩 떼어 돈으로 바꿔주시오. 알겠소이다.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술이나 한 잔 같이 합시다. 나홀로는 큼직한 금괴를 보자기에 싸서 놓고 술잔에 술을 따랐다. 술이라니 사양할 수가 없구려. 도깨비는 즐거이 술을 받아 마셨다. 잔이 오가는 중에 도깨비는 얼근히 취해 기분이 꽤 좋은 듯이 보였다. 이때 나홀로는 용기를 내어 엉뚱한 청을 했다. 공께서는 참 신통한 재주가 많으신데 늙은이가 젊어지는 약도 구하실 수 있소? 나는 너무 늙어서 모든 일이 잘 안 돼요. 돈이 있다 해도 늙은 사람이 젊어질 수는 없는 일. 도공의 힘으로나 한번 젊어져 봤으면 하는데 이거 너무 내가 욕심쟁이 같다. 죄송하다만. 어렵지 않소. 도깨비가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나홀로는 또 한 번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시다면 그 신기한 약을 좀 구해주시구려. 도공과 나는 이제 절친한 친구 사이요. 수고롭지만 꼭 이 소원을 들어주시오. 친구라는 말에 기분이 더욱 좋았던지 도깨비는 염려마시오. 약 하나리면 젊어질 텐데 뭐 어려울 것 있소? 하고 쾌히 승낙을 했다. 나홀로는 조심스럽게 덧붙여 청했다. 내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고 내 아내도 나이 많으니 이왕이면 새알만 구해주시오. 세 사람이면 세 알이지. 알았소. 사흘 후에 밤 이때쯤 만납시다. 그러고는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슨 노래인지 중얼거리며 사라져갔다. 나홀로는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아 걸고 보자기에 싼 금덩이를 풀었다. 진짜 금이다.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보물이었다. 이제는 그 금을 깊이 감추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아내에게도 노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금이면 일평생 부자로 살 수 있다. 게다가 젊어지는 약도 얻을 테니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 촉성공사에 애쓰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는 일도 돈을 나눠주는 일도 생각하지 않았다. 섣불리 금덩이에 대한 이야기가 밖에 알려지면 내 것이 되지 못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잘해야 도깨비 친구라는 말이나 듣게 되고 말 것이다. 숨겨놓고 혼자서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며 도깨비와 약속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이 지난 날 밤 나홀로는 어김없이 찾아온 도깨비에게 약 3알을 받았다. 도깨비가 자세히 일러주었다. 이 약은 한 알만 먹어야 하오.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꼭 한 알만 먹으시오. 너무 젊어져도 곤란한 일이니까. 셋이 먹을 테니까 한 알씩 걱정 마시오. 그렇군요. 나홀로는 약을 품에 넣고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공주의 실랑이 내려보낸 젊은 간원에게서 늙어서 패기가 없다고 꾸중 들은 일을 이제야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 보았다. 어디 누가 젊은가 보고 속으로는 유쾌한 웃음을 웃어도 보았다. 집에 와서도 생각이 많았다. 너무 젊어서 곤란할 게 뭐 있단 말인가. 어머니는 이미 70이니 돌아가실 때도 됐고 젊어져서 더 산다 한들 남의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지. 아내에게는 한 알 먹이고 내가 2알을 먹어서 팔팔한 젊은이가 되어보는 거야. 가만히 있자. 아내가 자꾸 젊어지면 내게 이럴 것이 없지. 아예 아내에게는 말고 나만 먹는 게 안심이 돼. 그러나 도깨비의 말을 아주 잊을 수는 없었다. 너무 젊어져도 곤란하다고 했었다. 나홀로는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내 나이 50, 약 한 알에 10년쯤 젊어진다면 2알이면 20년은 젊어지겠지. 3알이면 30년. 내가 20의 청년이 된다. 나쁠 것이 없다. 패기 있는 젊은이가 되어 청춘을 즐기자. 금덩이도 있으니 내 세상 만난셈이다. 나홀로는 눈 딱 감고 약 3알을 씹어 삼켰다. 그러고는 자리에 들었다. 술에 몹시 취한 때처럼 전신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뛰었다. 그는 정신을 잃고 혼몽한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한없이 가벼운 걸 느꼈다. 얼른 거울을 보았다. 하룻밤새 젊은이가 될 수 있으리야 싶었지만 그래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니 얼굴은 그대로이나 어딘지 모르게 윤기가 났다. 잔주름도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이거 효과가 나는구나. 이제 됐다. 나홀로는 즐거워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장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금괴를 꺼내 한 귀퉁이를 잘라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부잣집 사람에게 팔았다. 축성 공사장에 나가서는 전에 없이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렸다. 하루를 자고 나면 1년은 젊어지는 것 같았다. 흰 머리털이 도로 검어져 온다.
얼굴의 주름이 점점 펴져서 노인의 모습이 날로 없어져 간다. 열흘이 지나니 10년은 확실히 젊어져 있었다. 20일이 지나니 길에서 만나도 얼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이상한 일이야. 나홀로라는 사람은 자꾸 젊어져가니 이게 웬일일꼬? 둘만 모여도 이런 얘기들이다. 그 사람 머리털이 아주 검어졌어. 보기에도 청년 같아. 무슨 이상한 양약을 먹었나? 동삼을 캐먹었나? 알 수 없는 일이야. 집안에서도 놀라움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내는 나홀로에게 그렇게 변해가는 까닭을 물어보았지만 나홀로는 그저 나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아내가 어머니같이 생각되어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축성 공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일을 하는데 나홀로는 정말 패기 있게 그 사람들을 부리고 벌주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사에는 마음이 없어져서 곧잘 술 마시고 여자들과 질탕하게 놀기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 백성들은 일삭을 받는 것도 아니오 굶주려 가면서 일을 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나홀로는 도깨비가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갖다 준 금덩이를 그들에게는 털끝만치도 주지 않았다. 저 혼자 살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백성들은 가난해야 잘 복종하는 거야. 가난해야 배우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해 어리석은 놈으로 있게 되지. 그렇지. 영리한 백성들은 다루기가 힘들거든. 그렇지 말고. 그리고는 며칠에 한 번씩 공사장에 나와서는 예전과 달리 호령하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성은 왜 쌓는 건지 그 까닭을 모르느냐? 도적의 무리를 막기 위해서야. 지금 근방에 도적의 무리가 침범해 와서 재산을 노략질하고 부녀자를 훔치는 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느냐? 나라를 위해 하는 일에 게으름만 피우다니. 천하의 죽일 놈들. 이렇게 호통을 치는 나홀로는 누가 보아도 30 안팎의 젊은 청년이었다. 저것이 어른들에게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나? 발칙한 놈 같으니.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듣는 데서는 입 한 번 떼지 못했다. 아무리 젊어 보여도 감독관 나홀로이면 틀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홀로는 기운이 나서 주세기에 묻혀 살았다. 게다가 축성공사도 감독해야 하고 금을 팔기 위해 먼 남해 고을로 돌아다니기도 해야 했다. 그런데 땅 지방에 갔다 오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이 상가가 되어 있었다. 노안이라 하지만 아들의 정성이 노모에게는 불효자에 밖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노모뿐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그랬다. 새파란 청년이 된 나홀로에게 50의 늙은 여자는 도시 관심 밖의 사람이었다. 아내는 아내대로 슬프기만 했다. 남편이 이제는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기막힐 뿐. 게다가 자꾸만 젊어져가는 남편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 적막감에 하루하루가 지겨워 세월일 수밖에 없었다. 나홀로는 약을 먹은 지 2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밤에 잠이 들 무렵이면 온몸이 저리고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 뼈와 살이 함께 아프다. 그러다가 간신히 잠이 들어 아침에 깨어보면 제 몸이 더 어려지고 작아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게 작아져가는 몸에 맞지 않게 되어 작은 옷으로 바꿔 입어야 했다. 비로소 나홀로는 아내가 근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근심하기 시작했다. 너무 지나치게 약을 먹은 것이 이제야 그 효과의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이다. 도깨비가 말했겠다. 너무 젊어져도 곤란한 일이라고 했었겠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않은가. 비록 소년으로 변해가는 몸이기는 하지만 마음은 예전의 그대로다. 젊은 기상, 패기는 있게 되었지만 소년의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몸만 어려지고 마음은 어른인 나홀로는 아무튼 정신이 얼떨떨하여 안정을 잃고 허둥대기만 했다. 얼마 후 축성 공사장에 한 소년이 나타나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었다. 이놈들아, 일이 어찌 그렇게도 늦느냐? 일하던 늙은이들이 저놈이? 하고 소리치다 움찔하고 물러섰다. 그 소년은 틀림없이 나홀로인 걸 알았기 때문이다. 잘도 어려지는군. 세상에 무슨 조화가 사람을 저렇게 대박이 할꼬? 도깨비 노름이요. 확실히 도깨비 노름이지 사람의 힘이 아닐 거요. 그럴 때 한 일꾼이 손으로 나홀로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 저것 좀 보. 자꾸 작아지지 않소? 몸이 쪼무라지는군요. 과연 나홀로가 작아져 가는 게 보였다. 10살짜리 아이만 하더니 7살짜리쯤으로 줄어져 가고 있었다. 모두들 가까이 다가가서 구경을 했다. 이놈들아, 누구를 구경거리로 하느냐? 빨리빨리 일하지 못할까? 어려져 가지고도 감독관 나홀로였다. 찢어지는 듯 큰 소리로 호령이 추상 같았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애놈을 가만두겠는가?
저놈을 잡아라. 한 사람의 소리치자 일꾼들이 우우 달려들었다. 돌 깨던 석수는 쇠막지를 들고 목도를 하던 사람들도 목도나무 몽둥이를 들고 몸에 맞지 않게 큰 옷에서 버둥거리듯 나홀로는 도망을 쳤다. 집에 가서도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어린애로 작아진 감독관을 백성들이 뒤쫓아올 것만 같아 부랴부랴 더 작은 아이들 옷으로 갈아입고는 아내에게도 몰래 감추어둔 금덩이를 꺼내들고 집을 나왔다. 멀리 땅 고을로 도망쳐 가서 숨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밤에 잠들 때만 저리고 아프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대낮에도 저리고 아팠다. 그러나 이 이상 더 어려지지 않겠지. 어서 사람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자. 나홀로는 산길로 들어서서 고개를 넘으려는데 이건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다. 급속도로 작아져가는 몸뚱이가 금방금방 어린 아기로 변해가는 것이다. 금덩이를 가져갈 수가 없었다. 너무나 무거웠다. 이를 어쩌나. 금덩이를 싼 보자기를 질질 끌고 가다가 힘에 겨워 길가에 털썩 주저앉았다. 전신의 저림이 물결쳐 오듯 하더니 3살짜리, 2살짜리 갓난아기로 변해갔다. 바지 속에서 응아응아 울고 있던 아기는 점점 더 작아져서 이제는 아무래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할 판인데 어머니는 이미 늙어 돌아가셨으니 이를 어찌하나. 햇볕이 뜨거운 산 길가에서 자꾸자꾸 작아진 나홀로는 이제는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생길 때의 쬐꼬만 벌레 모양으로 변해졌다. 눈도 코도 없는 작디 작은 태아를 개미가 물고 가고 있었다. 그 자리에 보자기에서 비워져 나온 커다란 금덩이가 햇볕에 찬란한 광채를 대고 있었다. 나홀로는 정말 이슬이 사라지듯 호련히 없어지고 만 것이다.